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세상에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기막힌 날들, 그 끝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지요. 저는 그동안 늙은 여자가 무슨 복수냐라고 제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결국 남편과 그 여자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던 제 인생에 저런 폭풍이 닥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68, 동네 작은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순옥이 김치가 끝내준다. 콩나물국 하나는 기가 막히다. 이런 말 듣는 게 제 전부였고, 그렇게 소소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저에게 남편이 있고 40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가족이 어느 날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아이고, 오늘도 별탈 없이 지나갔구나. 저는 식당 문을 닫고 난 뒤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커다란 김치통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김치통에 진짜 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안에는 제가 30년 동안 허리 휘도록 일해서 모아온 비상금 항아리가 숨겨져 있었지요.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 새벽마다 장 보러 다니며 손이 갈라져도 꾹 참고 모은 돈, 그야말로 제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항아리를 꼭 껴안고 있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지요. 이 돈만큼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아야 한다. 저는 늘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다짐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지요. 집 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평소 술 냄새와 고함 소리로 가득하던 남편 만복이가 오늘따라 양복을 차려입고 거실에서 와인잔까지 꺼내 들고 으스대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보, 무슨 날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만복은 한껏 폼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모르나? 이 동네가 곧 발칵 뒤집힐 큰일이 생긴다 아이가. 내가 말이지 큰 기회를 잡아왔어. 인생 역전이 눈앞이라고. 저는 그 말에 익숙했습니다. 평생을 대박이니 투자니 떠들어대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오늘은 유난히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이힐 소리, 향수 냄새, 제가 가진 어떤 옷보다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코트.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위험하다. 만복이 환하게 웃으면서 소개하더군요. 여보, 인사해라. 우리 사업 파트너 오미란 사장님이시다. 그 여자는 제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인상이 참 순하십니다. 듣던 대로네요. 참 착해 보이세요. 착해 보인다고요? 그 말투, 제가 듣기에는 만만해 보이네요라는 소리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겉으론 조신한 척했지만 남편을 쓱 훑은 그 눈빛에서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점령자의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무언가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세 사람이 밥을 먹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짓, 만복이의 말에 맞장구 치는 얄미운 웃음, 그리고 남편의 무릎을 살짝 스레 스치는 움직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눈이 잘못된 걸까? 설마 저 둘이?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가장 끔찍한 가능성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만복이 갑자기 제 방문을 열고 서류철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땅 문서 어딨노? 오늘 미란 사장님 보시게 좀 꺼내봐라.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땅은 안 된다니까요. 그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남은. 제가 말하는데 만복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또 시작이다. 당신은 왜 맨날 그러노?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주라. 미라는 옆에서 능글맞게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사님, 큰일 하시는데 믿고 맡기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 말투, 정말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미란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며 저는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만복이 절대로 믿어선 안 된다. 그날 밤부터 제 4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어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한테서 여사님, 오늘도 맛있게 먹고 갑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운이 나곤 했는데 그날은 유독 국물 맛이 심심했습니다. 아무리 간을 해도 제 마음처럼 밍밍하고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어제 그 여자의 눈빛이 그냥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이미 검은 덩어리 같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식당 문이 덜그럭 열렸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미란이었지요. 하이힐 똑똑 소리를 내며 들어온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도 대놓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사님, 계시죠? 손님들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제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제 어깨를 쓱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여사님, 만복 형님, 사업 말입니다. 이번이 진짜 큰 기회예요. 땅 문서만 있으면 어기 몇 개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차리라니까요. 그 말투, 그 눈빛, 그 뻔뻔함. 평생 장사하며 별별 인간을 다 봤지만 이 여자는 딱 속여먹는데 선수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겁니다. 그건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제 손등을 탁 치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여사님, 그렇게 꽉 쥐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겠어요? 좀 놓아야 들어오죠. 그 말이 왜 그렇게 모욕적으로 들리던지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날 저녁 아들 도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아, 엄마가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러나 아들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사업, 이번엔 진짜라니까요. 엄마는 왜 항상 반대부터 해요? 엄마가 너무 보수적이니까 아빠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진아,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또, 그러네, 또. 엄마,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해요? 그냥 좀 믿으면 안 돼요? 엄마는 진짜 노인네 고집이야. 노인네 고집.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미움받을 짓을 했던가요? 제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만복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늦게 들어오고 전화기를 숨기고 거울 앞에서 머리까지 매만지고 뭐 하는데 그래 늦게 다녀? 이렇게 물으면 만복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렇다. 당신은 돈 먹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참견이고. 말투가 부부가 아니라 마치 빚쟁이와 채무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제 남편이 아니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만복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거실, 테이블 위에 그의 휴대전화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물건을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결혼한 뒤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만복의 생일.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란, 오빠. 아까 그 말 진심이에요? 나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만복. 미란아, 우리 순옥이만 정리하면 진짜로 너랑 새 인생 시작할 거다. 순옥이만 정리하면.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내가 평생 뒷바라지한 남자가 나를 정리해야 할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이 씻고 나오기 직전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음식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지요. 밥상 앞에 앉은 만복은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사이 좀 소원한 거 알제? 조만간 집안에 큰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큰 결단.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제 뼈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식당에 내려가 비상금 항아리를 꺼내 들고 한참을 끌어안고 앉아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 하는지 저는 이제 막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메시지를 본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내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그 둘이 나 몰래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만복과 미라는 숨을 더 이상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만복은 사업 관계자랑 미팅이 있다며 밤 11시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자정 가까이엔 들어왔는데 그날은 새벽 2시가 넘어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제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만복이 자주 드나든다는 그 허름한 창고형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었던 그때 창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낄낄거리는 여자의 웃음소리,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로 그 마누라 버리고 나랑 새집 장만하자니까.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울음도 안 나왔습니다. 만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라. 순옥이 그 늙은 여편네.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그 땅은 다 내 거다.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목에서 올라왔지만
제가 실수로 창고 문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철컥. 순간 창고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요?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도망칠 틈도 없이 그대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만복과 미란이 반쯤 벗겨진 상태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게? 만복이 더듬으며 말하자 미란이 제 앞으로 한 발 다가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여사님, 이래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린 오래전부터. 저는 그 말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만보가,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평생 너 뒤치다꺼리 한게 이 꼴 보려고였니? 만복은 제게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겨워 죽겠다고. 당신이 이래서 내가 싫어진 거야. 늙고 고지식하고 아무것도 꿈이 없는 사람이랑 내가 더는 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미라는 만복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지금이라도 헤어지세요. 서로 좋잖아요. 오빠는 새 인생 시작하고 여사님은 뭐 그냥 조용히 살면 되고. 저는 그 순간 사람의 악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 두 사람은 제 고통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조용히 나가서 살면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왜 딱 문서가 여기 들어있어? 이혼하면서 정리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들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은 그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만복이 갑자기 제 양팔을 움켜잡고 거칠게 밀쳤습니다. 말 안 통하네 진짜. 좋게 말할 때 하라고.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도진이었습니다. 저는 기적처럼 도진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진아, 내 아버지가 엄마 땅을. 하지만 도진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좀 과하게 말하긴 했지만 사업이 진짜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엄마 땅 잠깐 맡기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 순간 저는 제게 남은 가족조차 더 이상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만복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서류가 조작되어 있었고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 외쳐도 도진은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제 옷가지는 쓰레기 봉투에 담겨 현관문 앞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 비상금 항아리? 그거 내가 찾았어. 그것도 다 사업 투자금으로 쓸 거다. 그리고 미라는 제 항아리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새 출발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혼자네. 그 말과 함께 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이 제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도 다니지 않는 산골 폐가로 홀로 쫓겨났습니다. 외딴 집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곰팡내가 확 밀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다 문득 손끝에 닿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 그 안에 숨겨진 친정어머니의 비밀 노트. 저는 그 노트를 꺼내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이대로 끝나게 두지 않겠다. 이것이 저 순옥의 첫 번째 각성이었습니다. 제가 폐가 문턱을 넘어섰을 때 세상은 이미 저를 다 잃어버린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싱하고 들어오면 먼지가 둥실둥실 떠올라 제 얼굴에 달라붙고, 밤이면 쥐소리가 들려와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조용해지더라라고. 그런데요, 조용하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오히려 조용함 속에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법이더라고요. 폐가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저는 비상금, 항아리를 빼앗긴 손끝의 감각을 느끼며 숨소리조차 낮춰서 울었습니다. 울음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저 속에서 꼬르륵거리는 빈소리가 날 뿐이었지요. 그때 아주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제 발에 닿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친정 어머니의 상자는 늘 그랬습니다. 겉은 허름해도 속에는 늘 사람 냄새가 나고 누군가의 삶이 고여있던 물건들이 들어있던 곳이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먼지와 함께 오래된 한 권의 노트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 노트는 닳아서 가장자리가 해졌고 여러 종이들이 끼어 있는 걸 보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를 일이라는 예감이 왔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처음엔 그냥 친정 어머니의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김칫국 끓였더니 손님들이 칭찬했다 같은 소소한 글귀들이었지요. 그런데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니 제가 전혀 몰랐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복내가 옛날에 그 땅 쪽으로 움직인 서류는 이런 문장들이 조용히 박혀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만복 집안과 얽힌 일을 기록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더 떨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손목을 잡아당겨 숨겨진 문을 열어보게 만든 기분이었지요. 노트를 더 뒤적이니 어느 페이지에선가 오래된 봉투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종이 여러 장과 누가 봐도 흔적이 남은 복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땅 대장 일부의 복사본과 어떤 이름이 지워진 서류의 흔적이 있었고 친정어머니의 메모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아, 저 사람들 믿지 마라. 내 집안 지킬 건 너뿐이다. 땅 문서 숨긴 곳, 김치, 항아리 밑돌. 언제든 필요하면 찾아라. 엄마가 그 문장 앞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치, 항아리 밑돌이라니. 그건 제가 평생 들여다보던 바로 그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제가 모아놨던 비상금이 있었다는 것. 그 항아리 밑 어딘가에 문서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왜 그걸 적어두신 걸까요? 왜 저에게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제 질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꼭 끌어안고 일어났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떤 뜨거운 것 결심 같은 게 제 안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제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먼지 쌓인 폐가 안에도
이상하게 빛이 드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의 행간을 샅샅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만복 집안과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땅을 장악하려 했는지, 어떤 서류들이 문제였는지, 누가 언제 어떤 이름으로 서명을 했는지를 조목조목 적어 놓았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친정어머니가 남긴 암호 같은 표시였습니다. 노트 곳곳에 찍힌 십자 표시와 어떤 글자들이 굵게 표시된 점. 제가 친정어머니의 습관을 기억해내자 점차 그 암호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순옥이 내가 조심해야 할 목록. 그런 문구가 나오는 순간 저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따뜻한 연대감 같은 것. 엄마가 나를 지키려 했구나 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감사와 함께 제 안에는 무서운 각성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순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단지 남편에게 바쳐진 희생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지요.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삶이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복수. 그 다짐은 단지 복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건 되찾음의 의지였고 잃어버린 자존심과 미래를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폐가를 나와 먼저 식당으로 갔습니다. 겉보기엔 그대로였지만 제 안의 순옥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노트가 알려준 단서들을 하나씩 대조하고 만복과 미란이 감추려 했던 조작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평범한 아낙네의 얼굴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동네 사람들한테 웃는 얼굴을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갈 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를 덮으며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해볼게요. 이제는 제가 엄마의 뒤를 잇겠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었고 약속이었고 한 인간으로서의 제기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폐가에서의 몇 달은 제 삶을 완전히 갈아엎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깊은 절망 속에서 누구보다 차갑게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살아남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저 순옥은 더 이상 순진한 집안 안악이 아니었습니다. 속옷 한 벌, 국그릇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그 날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돌아왔습니다. 차림새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 빛나는 구두, 손목에는 작은 명품 시계. 누구라도 저를 보면 저 사람, 무슨 사모님인가 하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만복과 미란이 저를 처음 봤을 때 그들은 분명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이 여보, 순옥이 맞아?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제 좀 다른 일로 여기에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에는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눈에 비친 건 단순한 재력과 사모님일 뿐, 제 안의 복수심 따위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첫 번째 목표는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의 과거 친구들, 사업 동료, 그가 은밀히 거래했던 사람들까지. 저는 점차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만복 형님 사업에 관심이 많다.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고 싶다. 겉으로는 친절과 관심을 보여주었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약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저에게 은근히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재력과 당찬 태도가 그들에게도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란이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혹시 저랑 같이 일할 의향 있으세요? 그 말투는 교활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일해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이미 저를 부자 사모님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굴종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만복과 미란이 그동안 저에게 저지른 모든 행위, 재산 강탈, 정신적 학대, 배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돌릴 계획이 제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제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정보 수집 친정어머니 노트와 주변 인물들을 통해 만복과 미란의 약점 확보. 두 번째, 심리적 압박 미란과 만복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 외부 균열. 세 번째, 재산 회수 작은 일상적 도구와 공간을 활용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돈과 문서 확보. 예를 들어 그들이 가장 믿었던 김치, 박스, 항아리, 은행 서류함, 우체국에서의 소포 발송 과정. 저는 그런 평범한 것들을 도구화해 복수의 실질적 증거와 압박수단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만복의 사무실 앞에서 저는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투자 관심을 보이는 사람, 속으로는 그가 숨긴 서류와 거래, 기록을 노리는 포식자였습니다. 만복 형님, 사업 관련해 좋은 제안이 있어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만복은 처음엔 의아해하며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고급스러운 차림새와 단호한 눈빛에 그는 곧 흥분한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같은 날 이란에게도 접근했습니다. 고급 보석 몇 점을 보여주며 은근히 칭찬을 유도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이걸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저도 기쁘네요. 그녀는 저에게 복종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저는 계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에게 반응하고 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라. 미라는 이미 저를 부자 사모님으로 보고 만복과의 유착 관계에서도 점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폐가로 돌아와 친정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나는 모든 걸 되찾을 것이다. 제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만복과 미란의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 전쟁이었습니다. 저 순옥은 더 이상 울고만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흑화한 순옥으로서 복수의 판을 완전히 새로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만복과 미란의 불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투자 사모님,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포식자.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무실 주변에서 우연인 척 흘려보낸 이 서류가 왜 여기 있지? 혹시 누가 뒤에서 조작했나? 같은 단서들. 그런 작은 흔적이 쌓이자 만복과 미라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계획한 대형 땅 거래에 접근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친정어머니 노트와 과거 기록을 통해 이 거래의 모든 맹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 뭔가 이상한데. 만복이 미란에게 말하자 미란은 곧바로 방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뭔가 놓친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 모든 조건을 체크했는데 그날 이후 그들은 사소한 계약 하나에도 서로를 의심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흔드는 차례다. 아들 도진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처음엔 그의 눈빛이 저를 멀리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쁘진 않아요. 그냥 상황이 좀 복잡할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비밀 노트의 일부를 보여주며 만복과 미란이 저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챘던 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진아,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야. 아빠와 미란이 나를 속이고 내 평생 모은 걸 다 가져갔어. 이 증거들을 봐. 그 순간 도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워하던 눈빛이 분노와 결심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런 짓을... 그 말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드디어 행동으로 이어질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에게도 은근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고급 보석과 사모님 행세를 이용해 그녀가 저에게 굴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여사님, 이거 마음에 드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속으로는 저를 경쟁자로 인식하면서도 굴종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욕심과 두려움, 그리고 탐욕 앞에서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만복과 미란에게 은밀하게 메시지와 단서를 남겼습니다. 만복에게는 미란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한 작은 단서, 미란에게는 만복이 저 몰래 문서를 조작했다는 듯한 의심. 이 작은 조각들이 쌓이자 둘 사이의 불신은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나를 속였지. 아니, 내가 뭔가 숨긴 거잖아. 마치 폭탄을 터뜨린 듯한 장면이 곧 벌어질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이미 깨졌고 저는 조용히 그 지켜보며 마지막 포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폐가로 돌아와 친정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만복과 미란의 내부 균열 강화, 도진과의 연대, 확실히 구축, 재산 회수와 법적 증거 확보. 이제 제 앞에는 단 하나의 길만 남았습니다. 바로 최종 공개와 파멸이었습니다. 저 순옥은 흑화 후 완전히 날카로워진 전략가로서 복수의 판을 완벽히 설계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결심을 안고 만복과 미란 앞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투자 사모님, 속으로는 모든 것을 폭로할 복수의 화신이었지요. 여보,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사업 미팅 겸 작은 모임이라 생각하세요. 만복은 제 표정만 보고도 조금씩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라는 그야말로 긴장과 교활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제가 준비한 무대를 살폈습니다. 도진이 확보한 증거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녹취록, 조작된 서류, 은행거래, 내역. 저는 하나씩 차례대로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숨기지 말고 모든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만복과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심지어 가족도 저에게 이렇게 맞닥뜨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녹취록을 틀자 만복의 목소리가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이 그 늙은 여편네, 이혼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내 거야. 미란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로 버려도 돼. 그 늙은 여사님은 조용히 하도록 하자. 그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취기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실시간으로 기록된 증거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제서야 만복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속였지? 아니, 내가 내 눈앞에서 조작했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격해지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계획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의심할 때 그 어떤 위협보다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바로 그들을 자기 무덤으로 이끌었지요. 지역 유지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서류와 증거를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 저를 속였고 제 재산을 다 빼앗으려 했습니다. 만복은 얼굴이 새빨개졌고 미라는 완전히 겁에 질린 눈빛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저렇게 교활한 사람이었나? 저는 그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증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누구도 감출 수 없습니다. 증거가 공개되자 만복과 미라는 서로를 비난하며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내가 다 숨겼잖아. 내가 이렇게 당할 줄 알았냐? 아니야.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들의 외침은 점점 광기로 변했고 주변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만복과 미라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미라는 잡히는 순간까지도 내가 이긴 것 같지라며 광기를 드러냈지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겼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건 끝났습니다. 도지는 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모든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을 줄은.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심, 어린 화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만복과 미란의 비명과 울음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았고 저는 끝내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 자리에 놓였구나. 누구도 다시는 날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만복과 미란이 체포된 후 세상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치유된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폐가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며드는 창틈 사이로 예전에는 쓸쓸하게만 느껴졌던 공간이 이제는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상금, 항아리 속에 숨겨진 재산과 친정어머니 노트가 알려준 단서를 통해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빼앗긴 돈과 문서,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자존심까지 되찾은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저는 오래된 폐가를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식당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제 삶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 도지는 제 곁에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제가 더 일찍 깨닫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도진아. 우리 이제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거운 짐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화해는 단순한 말뿐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처음으로 손님을 맞이했을 때의 그 설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드시겠어요? 제가 차분히 묻자 손님들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며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소소한 일상이 이제 제게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70부터다. 제가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농담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70이 되어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돈만 밝히고 가족을 속이고 남을 짓밟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지혜가 되어 스스로를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입고 대신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은 결코 복수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법,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저 순옥은 이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과거의 집착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작은 행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